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탐스란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렇게 하죠. 네. 자, 여러분들 뭘 하고 싶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 좀 많이 여행을 좀 떠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역사 유적지를 가시면 좋겠죠. 재미없게 그런 데 가서 뭐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뭐 어느 가족이 경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아빠 저게 뭐예요? 그거 절. 아빠 저건 뭐예요? 그것도 절. 그래서 온통 절만 있는 곳이 경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고 하죠.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알면 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푹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항상 가실 때는요.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알고 가면 참 이뻐 보입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들 단수가 높으면요. 그 돌멩이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한데 뭐 시간 관계상 그건 다 말할 수 없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유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비되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큰 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아주 큰 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고대의 문화, 이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통틀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탐스러운 제가 그 교재를 봤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 너무 많아. 아이고, 그거 보다가 아마 여러분들은 질려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교재는 조금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뉴탐스러운 한국사의 그 핵심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드리는 거다. 그 엑기스를 먼저 딱 정립을 해놓으시고 교재 보시면서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요 이 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유교, 불교, 그리고 불상탑, 여기 이제 다 불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 유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분, 무덤 양식들, 그다음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날에 거쳐서 고구려, 그다음이 백제, 그다음에 신라, 굵은 선으로 나뉘어지죠. 네, 바로 이제 통일신라. 그 다음부터 통일신라죠. 통일신라도 중대가 있어요. 중대,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통일신라 하대, 말기죠, 말기.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국, 발해.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여러분들 약 한 1000년의 시간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들, 그 문화유산들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조금만 애정을 가지시고 1000년 전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시죠? 엑기스만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유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이죠, 교육. 유교라고 하면 이제 교육인데 교육기관을 한번 중심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문헌상 존재하는 최초의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고구려. 이 고구려에 태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태학. 이 태학은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요. 이름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대학, 태학. 그죠? 지방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냐? 그러면 중앙에 이제 대학교가 있으면 지방에는 또 어떤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지방에는 여러분들 이 경당이라고 있습니다. 경당. 자, 이 경당은 지방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요.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무술도 가르칩니다. 무술과 플러스 학문도 가르치는, 무술과 학문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이게 힘도 좀 기르면서. 그죠? 아마 이 경당에서 공부하는 당시 고구려 학생들은
유교 경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역시나 또 무술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지 않았을까. 야, 사냥하러 나가자 막 이런 거 제일 재밌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체육 시간이 즐겁죠? 네, 저도 그래서 체육 선생님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어쨌건 그런 경당, 태학과 경당이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백제도 있었을 거예요. 백제는 엄청난 그 선진, 이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많이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승도 빨리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헌상에 존재하진 않아요. 네, 있었겠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적을 수 없죠. 그러니까 대신 이 백제는요, 오경 박사급 아주 엄청난 그 분야에서 그냥 쟁쟁한 유학자들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과 관련된 또 박사들이 또 이렇게 존재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가서 또 이런 것도 또 가르쳐주고 유학도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교육기관이 분명히 빵빵하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문헌상은 아직 기록이 없어서 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도 역시 교육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록은 없고요. 대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거예요.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공부와 관련된 걸 누군가 적어놨어요. 누가 적어놨냐면 이 당시에 그 학생들이 말이죠. 학생들이 아마 약속을 했나 봐.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공부할 거야 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했겠죠. 네. 여러분들도 왜 친구들하고 오늘 수학 문제 20문제 먼저 푸는 사람이 매점 가서 빵 사기 약속을 하면 종이에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적은 다음에 학교 운동장에 가셔가지고요. 땅을 한 10m 깊이 파세요. 10m? 너무 깊다. 한 5m만 파세요. 네, 그리고요. 그걸 비닐에 싸가지고 딱 묻어주세요. 1000년 뒤! 이렇게 적힙니다. 이렇게 적힙니다. 네, 여기도 지금 임신서기석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나는 언제부터 공부해서 우리 이거 빨리 끝내자 라고 적었던 거,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오! 그래, 신라시대도 이렇게 유교 경전을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네, 갑자기 내일부터 이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파는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 신라 임신서기석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교 근거입니다. 자, 통일신라로 옵니다. 예, 통일신라로 오면요, 중대죠. 네, 중대인데 대학교가 이제 등장을 해요. 대학교가.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이미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왜 통일신라 전제 왕권의 강화 기억나시죠?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제 왕권의 강화에 아주 대표적인 왕이 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뉴스페이퍼 킹. 네. 신문왕이라고 그랬죠. 그 신문왕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 학교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그 학교 이름이 바로 국학이었습니다. 네, 국학. 요 국학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국학은 여러분들 신문왕의 왕권 강화와도 아주 관련성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 하대로 오면요. 어때요, 여러분? 이때는 왕권이 강했는데 신라 하대로 오면 왕권이 약해지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그 수나라부터 출발했던 과거제가 있습니다. 과거제 아시죠? 우리는 이 과거제를 고려시대 광종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 비슷하게 만든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서 삼품과라는 겁니다. 독서 삼품과. 왕이 신하들한테 책을 읽힌 다음에 품계를 나누는 거예요. 1품, 2품, 3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숙제를 준 다음에 등급에 따라 가지고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이걸 시행했는데 이 독서 3분과나 국학이나 모두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죠. 자, 우리 이제부터 한번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신라 하대예요. 신라 하대는 왕권이 강한 시기입니까? 왕권이 약한 시기입니까? 왕권이 약한 시기예요. 이 신문왕 때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귀족들의 경제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가 있죠. 노동력을 징발하지 못하도록 했던 제도. 그게 바로 관료전이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라 하대에 오면 이미
노급은 부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게 입김이 센 거지. 그죠? 그렇다면 독서 상품과가 운영이 되었겠어요? 지금 왕이 신하들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운영이 되었겠냐고요. 운영이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독서 상품과는 그닥 시행이 잘 되질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네, 이것은 바로 왕권이 미약했음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발해. 발해는요. 대학교와 같은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학교, 태학, 통일신라, 국학, 발해의 주자감. 끝! 네, 요거 제일 중요한 엑기스였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이제 불교 들어갑니다. 불교는 여러분들 주로 승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려, 유명한 아주 걸출한 그런 승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 텐데 먼저 이 고구려는요. 어느 왕 때 불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불교는요. 어느 왕 때 중요하죠, 여러분들. 불교 수용한 사람 개혁군주 변해야 돼.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이 어디서 불교를 들어오냐면요. 중국 전진. 네, 중국 전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입니다. 백제는 어느 왕 때냐면 백제는 침류 왕 때예요. 침류 왕 때 이 불교를 수용합니다. 어디서냐면 중국의 동진. 네.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는요, 요 당시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가 삼국시대에 펼쳐질 동안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나라들이에요. 그 시대에 불교를 지금 수용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침류왕, 동진입니다. 이 침류왕은 여러분들 언제의 왕이냐면요. 근초고왕 있죠.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던 그 근초고왕 이후에 나오는 왕입니다. 시점도 일단 기억 좀 해놓으세요. 침류왕, 백제. 신라는 여러분 잘 알죠.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왕은 법흥왕이 있습니다. 법흥왕. 자, 이 법흥왕이 이 불교를 수용할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왜냐하면 이 신라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고립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빨리 이렇게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교류하려면 백제가 가로막고 있고 고구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전통 문화를 고수하려는 어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흥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해요. 물론 이 불교가 이 고구려에 들어온 시점은 언제냐면요. 시점은 어디서 들어왔냐면요. 고구려로부터 들어와요. 고구려에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왜가 쳐들어왔어. 왜가 쳐들어와가지고 신라가 위험에 처했어. 누구한테 SOS? 고구려한테 SOS. 그 이후에 고구려의 내정 간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그런 관계는요. 상당히 고구려가 신라한테 뭔가를 많이 이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고구려에서 수용을 했지만 이게 공인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공인된 시점이 바로 법흥왕 때라는 얘기죠. 법흥왕 때다. 역시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많으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냥 다 조용해. 그냥 뭔가 한 번에 딱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한 명이 희생을 하죠. 제가 그러면 희생을 하겠습니다. 제 목을 치시옵소서. 목을 탁 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 목에서 그 허연 피가 뻥 쏟으면서 하늘에서 막 꽃이 막 휘날리는 기적이 연출되었죠. 그때 불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신라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이런 부처님이 살아계시는군 하면서 그때부터 불교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볼 때 이 버풍왕이 2차돈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아요. 뭘까? 우유를 먹고 있으라 그랬나? 우유를 먹고 있다가 뿜어라. 그리고 내가 저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저 지붕 위에서 꽃가루를 뿌릴게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그런 기적에 의해서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그런 전통 문화의 어떤 고수를 하려고 했던 그 신라가 이렇게 딱 불교를 공인하는, 불교는 어쨌건 여러분들 그 외래 종교거든요. 그 외래 종교를 공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국이 여러분들 불교를 공인하려고 했던 이유도 뭐였죠, 여러분들? 왕권 강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통일신라로 오면서 이제 아주 걸출한 승려들이 등장을 하죠. 자, 대표적인 승려가 있습니다. 그 승려가 누가 있습니까? 네, 원효. 원효와 의상. 원효와 의상. 이 원효와 의상의 그 우리나라 그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이라고 할까요? 그 족적은 뭐냐면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네. 뭐 불교의 대중화, 선생님 불교의 대중화 원효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의상도 원효에 필적할 만큼의 그런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로 이 아미타 신앙에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이게 불교가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불교는 여러분들 유일신, 기독교처럼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네, 불교의 부처님은 여러분들 딱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미타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잘 듣는 그 연불 같은 거 외울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뭐 잘 알죠, 그죠? 거기에 나무 아미타불 등장하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등장하죠. 불은 부처님이고요.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예요. 네. 근데 이 아미타불 각각의 부처님들이 다 하시는 일들이 있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전공이 뭐냐면요. 바로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서 얼마나 이 힘든 세상이야.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또 그것도 하는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룬 다음에 부처님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관세음 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래서 보살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관세음 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 다음에 부처님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대박, 수능 만점 받고 싶어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아미타불 극락세계 가셔서 만점 받으실 건가요? 관세음보살을 찾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할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어쩜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민중들이요,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고 죽어서는 아미타불. 사실 이 정도면 뭐 종류는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두 분이 대표적인 분 있으면 너무 많은 분들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 정도 두 분이면 현재 살 때 소원 해결되면 되는 거고 죽어서 극락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최고의 인기 스타들. 네. 부처님과 보살 중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 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그 아미타불에 굉장히 원효가 대중화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 화엄종, 이 교리를 정립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의상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의 유명하신 승려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걸어서 중국을 당나라를 거쳐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이제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까지 엄청난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 그 해초의 오천축국전이 있습니다. 네.
왕호 천축국전. 네. 이런 승려들을 여러분들이 원효, 의상, 해초 이런 승려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하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승려보다는 특정한 종파가 굉장히 발전하는 어떤 그런 시 유행하는 시기예요. 그 종파가 뭐냐면 바로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자,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특히 선종은 여러분들 이 선종은 참선. 네. 이 참선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거죠. 문득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부처님의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참선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선종을 아주 좋아했던 세력들 있죠. 지방 호족들. 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골품제 사회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 특히 진골 귀족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불만들을 이 선종이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이죠. 네, 그래서 선종이 통일신라 때 하대에 아주 지방 호족들에 의해 가지고 유행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방 호족이 유행한 그런 그 근거들이 남아 있어요. 그걸 구산 선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선종 그 사찰이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구산 선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지금 뭐 숨이 여기 여러 산들이 있죠. 산 속에 있는 그 사찰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산이에요. 이게 신라 하대 때 이게 선종이 유행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찰로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요 구산 이 지도가 딱 나오면 이건 신라 하대 선종 유행 이걸 딱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네. 뭐 발에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특징이라고 하긴 좀 뭐 이렇게 특정한 게 없어요. 발의 역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바로 불상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상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죠. 예, 그게 뭐가 있냐면 금동 연가 7연명 금동 연가 7연명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요.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이 불상 뒤쪽에요.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불상이라는 얘기죠.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런 불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알죠? 선생님을 닮은 불상. 아니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를 닮았다면 제가 닮았겠죠. 네. 백제의 미소라고도 이야기 되어졌던 바로 서산 마의 삼존불. 네. 요 가운데다가 열애란 말 또 집어넣으셔도 돼요. 서산 마의 열애 삼존불. 열애 삼존불이 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뭐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잖아요. 그죠?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는 그런 불상이 있고요. 이 신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경주 남산 입구 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베리 삼존불이라고 있어요. 베리 삼존불. 베리 그 마을 이름이에요. 거기 있는 삼존불이 있는데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든지 서산마의 열애 삼존불 또는 베리 삼존불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신라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불상이 뭐가 있습니까? 석굴암 본존불 있잖아요. 그죠? 석굴암 본존불. 자, 여러분들 이 석굴암 가봤죠?
네. 거기 딱 들어가서 큰 부처님이 딱 앉아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어우, 여긴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카리스마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친근해.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잖아요. 그냥, 오, 그러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대하는 시대의 반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라 중대 같은 경우는 이 왕권이 강화된 시기 아닙니까? 전제 왕권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닮은 어떤 그 불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불사 자체가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인 권위가 아주 담뿍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딱 봤을 땐 딱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앞에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불교가 지금 처음 들어왔잖아. 그런데 그렇게 압도하는 그 불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저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푸근한 미소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 소원 들어줄게. 나한테 이야기해봐. 네,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푸근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또 등장하는 그런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이 뭐냐면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네. 이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은 여러분들 이거는 삼국시대에 고르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불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반가, 가부좌를요 반만 틀고요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륵 보살은요, 제가 얘기했죠. 보살은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부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보살은 도탄에 빠진 그 중생들을 구원하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왜 미륵불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처님, 바로 미륵불이 오신다. 미륵불은 미래 부처예요. 미래 올 부처예요. 미래 올 부처. 왜 그 기독교에서도 예수 재림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재림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륵불도 미래에 오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탈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부처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미래불이니까. 그래서 미륵보살인데 이 미륵보살이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중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가부좌를 한 반만 들고 딱 사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지금. 아이고, 어떤 고민을 할까요? 태성이를 어떻게 구원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 딱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가서 여러분들 뭐 석가람 본전문은 잘 알 테고요. 발해에 여러분 또 이불병좌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불병좌상. 병좌상. 뭐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부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두 명의 부처님이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상이라는 얘기. 사진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이불병좌상입니다. 두 명의 부처님이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불병좌상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상당히 고구려 양식을 많이 계승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발해가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이불병좌상도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로 고구려 계승이라는 그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불상 끝. 이렇게 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상도 부처님이고요. 탑도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탑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처님의 사리. 왜 화장을 하면 왜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화장을 하면 스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수행을 많이 쌓으신 분들, 물론 수행을 많이 쌓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몸에서 살이, 요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리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처님도요, 어마어마하게 석가모니 어마어마한 사리가 나왔죠. 그 사리를 모셔둔 것이 뭐냐면 그게 탑이에요. 그러니까 탑은 곧 부처님이에요. 탑은 곧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처님 그 몸에서 사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세 개 다 탑이 있는데 거기다 다 사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아시죠? 자, 그 탑입니다. 이제 고구려는요,
이 목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불이 타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 없고요. 자, 백제를 한번 가볼게요. 백제. 자, 백제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탑이 있죠. 네, 바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탑. 네, 바로 미륵사지 석탑. 그죠? 요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런 석탑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만든 집과 굉장히 유사하죠. 문도 있고 뭐 2층 창문도 있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무로 만든 그런 어떤 탑을 지금 나무로 만든 어떤 그 건축물을 이 돌로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익산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탑이 있죠.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쁜 탑이에요. 네, 근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건요, 사진빨이 그렇게 좀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유명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야? 우와, 사진 찍어야지. 딱 찍고 딱 가져오면요, 이상하다. 내가 봤던 눈맛과 사진에 담아있는 그게 좀 달라요. 네. 좀 이렇게 뭐지?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우와 했는데 딱 사진을 보면은 뭐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물이 더 낫다라는 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직접 가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시면 그 약간 그 안개가 살짝 끼었을 때 그 앞에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딱 이렇게 대각선 축으로 딱 서가지고 그거 딱 바라보면요, 이거 황홀합니다. 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떼앞볕에 가셔가지고 탑을 이렇게 보시면요, 더워가지고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거기 눈마시는 게 있는데, 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도 이건요, 전문가가 찍으셔서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와도 괜찮습니다. 살짝 돌멩이고 끝부분 추녀선이요, 살짝 말아 올라가죠. 아주 경쾌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신라탑은요, 이건 진짜 또 다른 얘기인데, 신라탑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라탑은 지금 저 정림사지 석탑을 보면 맨 끝이 이렇게 살짝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백지기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신라탑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아랫부분이 일직선이에요. 그런 또 차이점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미소가 막 이렇게 올라가죠. 가고 싶다. 네.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었습니다. 백제 계열은 이렇게 5층짜리 탑이 많아요. 자, 그런데 신라 시대의 그 대표적인 그 탑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신라에는 그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네, 황룡사 9층 목탑. 요거 이제 세운 그 왕이 누구냐면 선덕 여왕이죠. 선덕 여왕입니다. 네, 선덕 여왕이 이때 이것도 호국불교 섞이 많은 거예요. 이걸 세우면 주변국들이 다 항복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그 염원을 담고 있는 굉장히 호국불교였던 그 특징이 강한, 호국불교의 특징이 강한 그런 근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층 목탑이에요.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선생님? 왜 갑자기 모형을 보여주세요? 네, 당연히 모형을 보여드릴 수가 없죠. 왜요?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 한번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 났어요. 언제? 몽골의 침입 때. 몽골의 침입 때 불이 나가지고요. 지금은 그 가운데 그 심초석 가운데 아주 큰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네. 황룡사를 한번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황룡사지예요. 그냥 돌멩이와 주춧돌밖에 없어요. 황량합니다. 네. 여기는 언제 가시냐면요, 가을 좋습니다. 가을, 늦가을 좋아요. 늦가을 오후 해질녘쯤에 한번 가보세요. 네, 딱 심초석 그 주위에 딱 주춧돌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먼 산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 저쪽에서 기차가 지나갈 겁니다. 네. 해는 지고 있고 천년의 고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황량한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낙조를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 인생이란 무엇일까?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를 말이죠, 여러분들. 그 여름 떼학배트 가시면요. 와, 이거 거의 뭐, 인생이 뭐가 있어. 지금 이거 더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거기 딱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그 낙조가 딱 지나면 어둑해지면 그때 여러분들 걸어서요. 그 앞에 있는 안압지로 한번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압지 야경이 또 끝내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압지 한번 도시고 그 앞쪽에 있는 또 첨성대 조명을 또 잘 해놨어요. 딱 보시면서 그 곡선의 미가 뭔지 한번 딱 보시고 그 앞에서 황남빵 한번 딱 드시면 아우 신라 여행 아주 끝내주는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황림사 구층 목탑. 저랑 한번 같이 갈까요? 자, 황림사 구층 목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황룡사 좀만 올라가시면요, 뭐가 있냐면 또 분황사탑이 있어요. 분황사탑이 있습니다. 자, 이 분황사탑은요, 여러분들 이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왜 모전석탑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계열의 탑은요, 흙이 많잖아, 중국은. 그래서 흙을 갖고 진흙을 갖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그 당나라의 그 대표적인 대한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탑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석탑의 나라예요. 돌멩이를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분황사탑은 뭐냐면 돌을 갖고 벽돌을 만든 거예요. 흙을 갖고 벽돌을 만든 게 아니라 돌을 갖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모전석탑. 그러니까 모방했다는 얘기죠. 그 전탑, 그 진흙, 흙을 갖고 이제 벽돌을 만든 그런 전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황사탑이 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탑이 정형화가 됩니다. 3층 석탑. 여러분 잘 알고 3층 석탑. 이게 이제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건 신라가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오는 탑이 뭐냐면요. 그 대표적인 탑이죠.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 제가 분황사탑 안 보여드렸군요. 한번 보여드려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단 써놓고. 자, 아까 여기 분황사탑 제가 보여드려야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세요. 이거는 지금 돌멩이를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탑.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이 가문사지 3층 석탑. 3층 석탑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요. 뭐야? 탑이 이렇게 커? 할 정도로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건 사진으로는 절대 느낌이 안 와요. 제가 그래서 사진도 안 보여드리려고요. 보여드려봐야 느낌이 안 와.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렇게 컸어. 탑, 우리가 이렇게 큰 탑이 있었어? 아마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리고요, 굉장히 남성미가요, 당당합니다. 두 개의 쌍탑이요. 아마 이 통일신라 시대 어떤 그 통일의 어떤 기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가문사의 3층 석탑.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완벽한 미가 나오죠. 그게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이 불국사 3층 석탑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나오죠.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왜 여기서 불경이 나왔지? 대다라니경. 왜 여기서 불경이 나왔다? 제가 탑은 곧 부처라 그랬죠. 즉 이 탑 안에는 부처의 사리를 모셔두는 건데,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경을 대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무구정광 대다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완벽해요. 뭐 정말 이 비례며 균형이며 완벽해요. 그러다 여기 절정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형식의 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딱 정점 찍고, 늘 그랬죠. 절정은 곧 내리막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신라 하대로 내려오면요, 그게 살짝 좀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탑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진전사지 3층 석탑이 등장을 합니다. 진전사지 3층 석탑. 자, 조금 이제 좀 치장을 해요. 이건 뭐 제 주관인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는 어떤 미인지 아세요? 단순미입니다. 단순미. 근데 그 단순미를 구현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여학생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예쁜 모습이에요. 자꾸 어른들이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렇게 막 요란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 그분들의 로망은 막 여러분들의 얼굴이거든. 깨끗한 아름다움.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치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불구사 삼층석탑에 없는 이 조각들이 들어갑니다. 예, 조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단불안지 이런 데들이 다 그림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삼층석탑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기단부에 지금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새겨져 있고, 불국사 3층 석탑에 비해서 균형비도 약간 좀, 기단부가 살짝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갔고, 저 위에 있는 층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좁아지는, 약간의 그 균형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 들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 하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진전사의 3층 석탑 나왔을 때 특징, 뭐 선종 유행,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 선종이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또 뭐가 이제 유행을 하냐면요. 승탑. 그 덕분에 승탑이 상당히 또, 이 선종의 유행의 어떤 그 영향이에요. 승탑은 뭐냐면,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둔 거죠. 승탑은 승려의 사리를 모셔둔 거예요. 대표적인 승탑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 네,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쫙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이제 고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분도 뭐 아주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기에는 어떤 무덤이 있었냐면요. 초기에는 어떤 무덤이었냐면 이 돌무지 무덤. 네, 이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어요. 네, 돌무지 무덤의 형태. 돌무지 무덤의 그 대표적인 무덤. 돌무지 무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쌓아 올린 거예요.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네. 이렇게 쌓아 올린 그 대표적인 무덤이 뭐가냐면 이게 장군촉이 있어요. 장군촉.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돌무지 무덤, 이 초기 돌무지 무덤의 어떤 그 양식들이 말이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그 고구려 수도 국내성 그 주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보여요. 여러분들. 돌무지 무덤. 서울에서도 보입니다. 네. 서울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돌무지 무덤, 이 백제도 여러분들 이 초기에는요.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돌무지 무덤. 대표적인 무덤이 뭐냐면 네, 바로 석촌동 고분입니다. 석촌동 고분. 네. 여러분들 근초고왕을 한번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초고왕 무덤이 서울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석촌동 고분에 가시면요. 물론 이게 근초고왕 무덤인지 모르겠어요.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정말 한번 꼭 가보세요. 와, 아니 무덤이 이렇게 커? 이렇게 큰 무덤이 있어? 이건 직접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 와, 이거 엄청난 크기구나. 진짜 무덤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돌들을 쌓아 올리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석촌동 고분 서울에 있어요. 네, 한번 서울 올라오시면 또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꼭 한번 이 석촌동 고분에 하면 스케일을 보시면서 백제 근초고왕의 그 정복군주로서의 어떤 위상,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그런 무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초기 무덤 형태 이렇게 갖다는 게, 여러분 무덤 형태는 말이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건 가정이지만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 뭐 여러 장례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 무덤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개성시대야. 저 묘지에 갔더니 무덤이 다 똑같아. 왜 이래? 난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무덤을 피라미드로 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실 수 있어요? 피라미드.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성시대라고 해도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무덤의 형태가 같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지배층의 어떤 성향 자체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 백제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온조. 어디서 왔죠? 고구려에서 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배층의 계통성,
지배층의 이 개통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뀌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돌무지 무덤에서 뭘로 바뀌냐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는 뭐냐면요. 네,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요런 형태. 네, 요런 형태의 무덤이에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 지금 입구가 있죠. 네, 여기 입구 있습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가 있습니다. 네,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복도가 있죠. 복도. 입구가 있으니까 복도가 있어요. 이게 복도가 있으면 이 복도에다가 복도와 이 벽면에다가 뭘 그려놔요. 그림 같은 걸 그려놔요. 네, 그 그림들이 뭘까? 벽화예요, 벽화. 그래서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이 안에 부장품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근데 부장품은 못 찾아요. 왜일까요? 도굴이 쉬워요. 도굴이 쉬워요. easy. 네, 도굴이 쉬워요. 네.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이미 다 이 안의 내부를 싹 쓸어 가셨어요. 네. 도굴꾼들이 이렇게 찔러보면 다 알거든요. 입구가 어딘지.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다 쓸고 나가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문화유산의 어떤 그 흔적들을 순식간에 그냥 지워버린 것이죠. 네. 여러분 절대 도굴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너무 뜬금없나? 뭘 해도 좋은데 절대 도굴꾼은 안 돼요. 예,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예, 딱 그런 게 나오면 신고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1000년 전의 어떤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데 그거를 진짜 잘 보관해가지고 잘 보존해가지고 후손에 남겨줘야죠. 그죠? 자, 어쨌건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다. 백제도 여러분들 백제도 바뀝니다. 백제도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요.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요. 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무덤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벽돌 무덤이 등장을 해요. 벽돌 무덤. 자, 이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네. 이건 이제 이 벽돌 무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중국 남조와의 어떤 교류를 알 수 있어요. 중국 남조와의 교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남조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무덤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 이제 무덤인데 신라가 달라요. 신라가 달라요. 지금 고구려와 백제는 여러분들 돌무지 무덤이잖아요. 신라는 초기에 어떤 무덤 형태로 출발하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가네.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갑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는 뭐냐면요. 이런 형태예요. 자, 먼저 관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시신이 누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관을 한 번 더 덧대요. 네, 곽을 하나 덧댑니다. 예. 이게 널이 뭐냐면 관이거든요. 관. 하나 더 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돌멩이를 막 쌓아요. 예, 돌멩이를 막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이렇게 덮어요.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니까 여러분들 이 도구로 쉽겠어요? 입구가 없잖아요. 지금 입구도 없고요. 그리고 벽화도 없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요 경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저 천마총을 갔는데요. 천마총 입구 있었어요. 저 그 입구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더니 그림도 있었어요. 말이 이렇게 하얀 말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이 보고 온 천마총 입구 있죠. 네, 입구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잘라놓은 거죠. 네. 요즘 사람들이 만든 거죠. 원래 있는 입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지금 착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상하다. 신라시대 때 가면은 입구 없다 그랬는데 여기 입구 있네. 네, 관람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벽화, 그 천마도는요, 벽화가 아니에요. 벽화가 아니고 여기 지금 있는 부장품 중에서 아마도 말 한 장에 이제 말 한 장 있죠. 말 한 장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장식품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런 형태인데 이게 어쩜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굴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 하시면 이상하게 고구려 백제 그 유물들은 별로 없는데 신라 유물들은 정말 많잖아요. 보존 상태가 좋아요. 네, 이거는 그냥 파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굴꾼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도굴을 그때는 도굴이 아니라 이거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야 돼요. 만약 도굴을 한다면 그때는 발굴이 되는 거예요. 도굴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의 어떤 그 문화유산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무덤 형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신라로 가면 말이죠.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어떤 그 유산이 계속 나와요. 여기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이 호석을 두른 무덤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흙이 있겠죠. 여기다가 말이죠. 이 호석, 이 무덤을 지키는 뭐 그런 어떤 조각들 있잖아요. 이런 조각들이 여기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런 무덤 형태입니다. 요 대표적인 요 무덤 형태를 우리는 김유신묘에서 찾을 수 있어요. 김유신묘에서. 요런 게 이제 신라로 가면서 나타나는 무덤 형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발해에 가면요. 정해 공주묘가 있습니다. 정해 공주묘가 있는데 이 정해 공주묘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바로 이제 모주림 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모주림 천장. 자, 이 모주림 천장은 어떤 형태냐면은 모서리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네, 모서리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 쳐다보면은 서서히 좁아지는 형태 있잖아요. 이걸 모주림 천장이라고, 모서리를 줄여 나간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 이불 변형상과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 무덤 형식이 이제 이런 형식이거든요. 발해가 돼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근거를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분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 하나 낼까? 무덤의 이름에 뒤에 어떤 무덤은 천마총, 어떤 무덤은 릉이 붙어요. 자, 어떨 땐 총이라 그러고 어떨 땐 릉이라 그럴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까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경주라든지 또는 부여라든지 공주에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과 릉의 차이가 뭘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의 어떤 영향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특히 이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이 문화는요. 삼국시대 문화는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많은 야마토 정권이 있을 때 발달했던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스카 문화라는 거죠. 아스카 문화. 네, 아스카 문화. 아스카 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뭐 예를 든다면 진짜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봤던 그 금동미륵보사 방가사유상 있잖아요. 우린 금동이지만 이 일본에 가면요 정말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 목조로 나무로 만든 정말 똑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반가사유상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수산리 고분벽화가 있는데요. 그 고구려 벽화 있잖아요. 그 벽화와 있는 그림이 정말 똑같은 게 있어요. 다카마스 고분벽화. 다카마스 고분벽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야토기 있죠. 가야토기에 그 스에키토기라고 있어요. 스에키토기. 도 영향을 줬죠. 요 스에키토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가야의 토기가 영향을 주었고 다카마스 고분벽화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고구려 수산리 벽화. 이 벽화가 또 영향을 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요.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요. 일본 어느 문화에 영향을 또 주냐면 일본 하쿠오 문화.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카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당시에 그 신라인들이 또 이 축제술, 저수지 만드는 기술을 또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한인의 연못, 요거는 이제 신라인의 어떤 축제술에 영향을 받은 그런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람이라고 하는 거는 백제가람이 뭐냐면 사찰, 절이에요. 예, 그 백제가람 양식의 어떤 그 절들이 굉장히 또 일본에 또 많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가 났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화파트 설명할 때 제일 제가 행복하거든요. 저 이거 갖고 한 몇 시간도 할 수 있는데요. 야, 이거를 제가 지금 50분에 지금 때려 넣으려니까 이 천년의 문화유산을 때려 넣으려니까 많이 속상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이 그 문화유산 그 답사지에 갔을 때 저를 만났지? 예, 저는 그런 데 놀러 가는 게 취미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만나자고요. 아시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와 관련된 교재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